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부열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SSK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연구단에서 SDG 누구의 책임인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논쟁 관련해서 이슈 배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배틀에 두 분의 발표자를 모셨는데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태균 교수님,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우창빈 연구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이 SDG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누구의 책임인가 이게 되게 첨예한 논쟁인데요. 오늘 먼저 김태균 교수님 20분 정도 발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창빈 박사님 20분 발제해 주신 다음에 남은 20분 동안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님 발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있는 김태균입니다. 주제 자체가 저희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15년부터 이제 2030년 15년 동안 이제 유엔이 선포한 일종의 인류 공동의 목표고요. 인류 공동의 목표를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이 화두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져 있었고,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개도국의 입장에서 아니면 저개발국의 그 입장에서 SDG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팬데믹 상황까지 도래했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남반구의 그 책임성, 뭐 소위 저희가 영어로 accountability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기본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약어로는 CBDR이고요. 풀어서 쓰면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책임질 것이 있고, 그리고 차별화된 어떤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소위 그 글로벌 북반구에서 선진 국가들이 얘기하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가 Shared Responsibility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이제 공유돼야 된다. 이런 그 입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나 식민지의 역사가 굉장히 첨예하게 소위 그 글로벌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의 뭐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개입되어 있는 정도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 남반구의 기본적인 역사의 성찰이라는 것은 제국주의나 식민지 역사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그 우리 장하준 교수님이 썼던 책에서 나오지만 사다리 뭐 걷어차기, 뭐 이미 뭐 북반구의 그 선진 국가들은 다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다리를 쉽게 걷어차면서 사다리를 이제 계속 밟고 올라오려고 하는 개도국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의 그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같은 거를 이제 조절하거나 이제 통제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반구로부터는 계속 지속적인 원조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개도국 입장에서는 계속 원조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 원조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논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CBDR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이제 기후 변화 이제 그 논의하는 상황에서 나왔던 일종의 하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입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팬데믹 상황까지 넘어왔지만 SDG를 어떻게 책임지고 누가 이행을 하고 누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CBDR이 계속 기본 원칙처럼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이제 그림들은 이거를 좀 이제 이 풍자한 일종의 그 카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라 그럴까 오른쪽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후변화에 가장 지금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일종의 뭐 통제를 해라 아니면 조절을 해라 이렇게 북반구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그 협상 자체가 소외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카툰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이 소위 얘기한 Developed Nations와 Developing Nations 사이에서 CBDR과 그 다음에 저 다음에 우창민 박사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요. SDR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을 풍자하는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SDG가 2015년도 9월 달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이제 선언이 됐죠.
그래서 사실 그 MDG도 아실 거고요. 새천년 개발 목표는 2000년도에 이제 선포가 됐고 15년 동안 지속이 돼서 2015년까지 오는 그 목표였는데 그때 이제 재정 확보에 대한 국제회의가 2002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MDG가 선포된 다음 2년 뒤에 멕시코의 몬테레이라는 도시에서 모여서 몬테레이 컨센서스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약간 성찰적인 자세입니다. 미리 모이자. 그래서 SDG가 선포되는 2015년도 9월달, 2달 전인 7월달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디스아바바에서 모여서 소위 그 Finance for Development라는 회의를 합니다. 자, 이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정, 그러니까 SDG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은 크게 세 가지에서 나온다. 첫 번째는 국내 재원입니다. 소위 그 개도국, 글로벌 남반구에 국내에 재원이 있는데 그 재원을 계속 활용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 자체는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제도를 개혁하게 되면 남반구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국제 재원입니다. 그 인터내셔널 소스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적 개발 원조 ODA가 포함되고 OF라고 하는 Other Official Flows가 다 이제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금융 기법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Innovative Sources라고 해서 이제 혁신적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항공권을, 국제 항공권을 사게 되면 1,000원이 계속 빠지게 됩니다. 간접세처럼. 그걸 이제 빈곤 퇴치 기여금이라고 해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뭐 NGO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가지고 빈곤 퇴치를 위해서 이제 한국 쓰는 거죠. 뭔가 기존의 텍스가 아니라, 기존의 조세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혁신적인 방법을 좀 쓰고 있다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소위 그 AAA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가 민간 기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민간 기업과 같이 간 소위 PPP라든가 민간 협력이 큰 하나의 그 재원의 소스가 됩니다. 여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고 하냐면 글로벌 개도국, 특히 글로벌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반은 찬성하고 반은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민간 기업이 소위 그 ODA랑 같이 들어왔을 경우에 국내 시장 제도가 사실상 왜곡될 수 있고, 그리고 점유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데, 조세제도를 개혁해 준다. 특히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서 글로벌 북반구 선진 공유국들이 재원을 확보하고 그거를 ODA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에 지원한다면 개도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뭔가 독립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통해서 사실상 SDG를 이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지금 그 글로벌 남반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SDG 이행에 있어서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제가 좀 그려놨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낼 수는 없지만 SDG를 이행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일종의 인베스트먼트의 양입니다. 그래서 2.5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그 2.5에 해당되는 오른쪽에 좀 디테일하게 나온 그래프는 각각 어떤 섹터에 좀 들어가야 되는가, 뭐 헬스나 에듀케이션, 푸드 시큐리티까지 쭉 인프라스트럭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퀘스천 자체는 질문은 누가 지원할 것이냐? 그 지원한다면 누가 그 지원한 것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럼 서구 선진국에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 그럼 개도국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그 어카운티빌리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남반구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책무성이라고 저희가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어카운티빌리티에 대한 서구식 발상은 더 이상 적용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나오고 그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엄청난 양의 지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게 이제 SDG 벌써 이제 반 정도 지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 요소가 이제 팬데믹이니까 사실상 더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원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개도국의 저개발국, 글로벌 남반국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뭐 제3세계라는 단어는 이제 예전에 이제 썼던 뭐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큰 하나의 소위 남남협력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도 있고, 글로벌 남반구에서 지금 남반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라이징 하고 있는 원조의 그 주체가 중국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 원조가 소위 그 BRI, 그 한국말로 1대1로죠.
1대1을 통해 가지고 좀 공격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뭐 아시아 동쪽부터 서유럽까지 쭉 이어지는 거고, 아니면 아프리카까지 내려가는 해로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 원조를 과연 그러면 그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 개도국들이 좋아할까? 선호할까? 아니면 선호하지 않을까? 두 가지 방식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남반구 국가들의 중국 원조를 소위 선진 공유국의 원조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왼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진국의 개발 원조를 대체할 수 있는 대량의 원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문제, 특히 협력 대상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원국,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내부의 정치 체제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독재건 권위주의건 상관없이 중국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선호 사항은 뭐냐면 원조 조건, 우리가 에이드 컨디셔널리티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고 정치 체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수원국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원조는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굉장히 높은 가시성을 갖고 있는 걸 지어줍니다. 뭐 항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댐이라든가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도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만한 원조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인데, 거기다 보면 남남협력의 전통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주은래가 8대 원조 원칙이라고 이제 예전에 발표했던 것이 아직까지 이어지면서 뭐 상호 연대, 뭐 상호 존중,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원조인 것 같은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중국 원조를 좀 회피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제가 조금만 거짓말을 보태자면 한 100% 거의 완벽하게 구석성 원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인력, 중국의 시공사, 업체, 그리고 중국 국적의 무슨 기자재 이런 게 모두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현장에서 인력을 창출하고 사실상 현지에서 인력을 저희가 고용해야지만 개도국의 어떤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중국의 노동자와 그 업체들이 한번 들어갔다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현장에 머무르면서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그리고 급속도로 확장해가지고 결국은 광산을 사고 자원을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 학자들은 랜드 그라빙,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땅 따먹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도 합니다. 거기다 이제 1대1로의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부채 문제거든요. 지금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뱅크럽이 돼서 IMF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에서 투자되는 것을 거부했고요. 그래서 부채 문제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뭐 1대1로 2.0을 1919년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팬데믹 현상이 있어서 다시 한 변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팬데믹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2013년도에 공식적으로 중국 원조는 신제국주의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자 중국 북경으로 와서 우리 회의를 하자. 그러면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가 다 옵니다. 그건 결국 중국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와 같은 그 얘기로 이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BRI 최근에 제가 이제 찾은 자료인데요. BRI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 팬데믹 이후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금 중국이 그 BRI를 따라가지고 계속 원조를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 주고 있고, 그리고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백신 외교를 통해 가지고 백신을 중국이 지금 5가지 백신이 있거든요. 5가지 백신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소위 백신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 글로벌 남반구에 있어서는 이 중국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중국이 지금 양자 원조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글로벌 남반구에서 책무성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SDG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원조는 필수 요건인데 중국의 원조가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이걸 대응하는가, 이 대응 능력에 따라 가지고 개도국이 입는 그런 영향 플러스 개도국이 지어야 되는 책임들이 결정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니까 남남협력하고 남북협력 사이에서 앞으로 개도국은 저울질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해석이고요. 그래서 남남협력은 사실 뭐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 국가들이 특히 이제 중국과 인도가 좀 공격적인 그 남남 협력을 통해서 원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북반구의 선진 공역들도 남북 협력, 전통적인 방식이죠. 노스사우스 코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 이행에 있어서 뭐 경제 발전부터 시작해서 사회 개발, 환경 문제, 뭐 인권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SDG를 통해 가지고 이행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우 박사님께서 이제 선진국을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죠. 올해 그 영국 그 어디죠? 코너월에서 모여서 G7 미팅이 있었고요. 그 회의에 한국 그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를 해서 네 나라가 이제 초대를 받았죠. 그 소위 D10이라고 부르려고 디모크라시 10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한 나라가 더 들어올 만한 아마 11이 될 뻔했지만 결국 인도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나라가 모여서 소위 그 B3W, B3W라는 것을 이제 승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 G7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남반구의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 중심으로 이제 원조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1대1로를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북반구도 사실상 SDG라는 이음하에 그리고 SDG 이행을 남반구가 하기 위한 어떤 포석을 좀 만들고 있고,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거버넌스의 질서에 대한 미중의 갈등에서 나온 미중의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지금 질서들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은 사실상 이 나라들도 굉장한 전략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가, 어떤 방식에 편승할 것인가, 그리고 더 어떻게 원조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책임을 가급적 적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어질 거라 저는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1대1을 통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 그리고 중국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무상 원조가 아니라 거의 뭐 유상 원조에 가까운 원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다 부채 문제로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가 또 다른 하나의 이제 SDG 이행과 더불어서 글로벌 남반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제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스트 서구 사회가 반중국 정서가 이제 팽배가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가치 외교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밸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기존에 있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복원시키려고 조 바이든 정부를 위시로 G7이 지금 앞장서고 있고, 그와 반대 국면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이제 중국을 선호하는 국가들 연합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like-minded country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과연 어떤 전선을 그을 것인가? 라는 것이 앞으로 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창민 박사님의 선진국 얘기를 좀 더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균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우창빈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SDG 누구의 책임과 선진국과 개독의 논쟁에서 선진국의 입장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SDG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표가 17개 목표, 그리고 세부 목표, 타겟이라고 하는 세부 목표의 경우는 169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프리 사스 교수가 한국에 오셔서 이걸 다 외워야 된다, 외우고 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걸 다 외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방대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실현하겠다고 하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굉장히 거창하고 매우 앰비셔스한 그러한 국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아울러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5P에서 뭐 People, Planet, Place, 또 그리고 Peace, 그리고 Partnership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크게 봤을 때 이 17개가 어떤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물론 이제 순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SDG의 성격상이 일단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 위주의 발전 개념을 넘어서는 아주 총체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모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사회 환경 모든 이슈를 다 포괄하고자 해서 이슈 포괄적이다, 그래서 종합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상이 그 전에 MDG에서는 개도국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 SDG는 선진국까지 포함을 해서 유니버설한 그러한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SDG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경제, 사회, 환경 이 세 관점이 상호 보완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때로는 모순적인 것도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환경 오염이 된다. 이것이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치에 있어서의 갈등이다. 추구하는 목표, 가치, 밸류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아까 이제 김태균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선진국은 이제 shared responsibility를 주장한다고 하면 개도국은 CBDR, 아까 뭐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했는데, 결국 개도국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진국이 더 많이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면에서 있을 때 선진국은 같이 하자, 개도국은 선진국이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남북 간의,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 문제는 남북 문제를 넘어서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내부, 또 개도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목표가 너무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DG 관련한 책임을 얘기할 때 일단 개도국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CBDR, 일단 선진국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이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 원인을 준 것은 선진국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얘기는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이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던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좀 이러한 담론을 좀 넘어서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국을 둘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이제는 현 시점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은 개도국이었지만 이제는 선진국 못지않은 또 혹은 선진국보다 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그러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원인, cause를 따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cause가 아니라 obligation이다, 의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근거가 되는 것은 이제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SDG는 근본적으로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그러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함께 져야 된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규범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근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생태계, 이칼라지라고 할 때 이 다양한 주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OECD 다컨트리라고 하는 선진국들이 주로 많이 이제 국제개발협력의 주역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뉴 도너, 차이나, 인디아 이런 도너들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기구, UN, IMF, 월드뱅크 그 외에 민간 시민단체와 그리고 기업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파운데이션이나 펀더 같은 경우에 매우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앤 메린다 게이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개발에서 차지한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체들을 다 아울릴 수 있는 그러한 목표, 그러한 그리고 이행 이런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가치에 총체적이고 아까 이슈 포괄적이고 대상이 보편적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하고 이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다양한 대상들 또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해야 되는 아주 굉장히 앰비셔스한 그러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휴먼 웰빙이나 뭐 행복 같은 것이 아닐까, 삶의 질, 이러한 정말 인간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 이런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가치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주체들을 포함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첫째로 법적으로 국제 그 사회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같은 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non-binding해서 각각의 국가들이 이행의 의무가 없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nstitutional arrangement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도적으로 어떠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이 잘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이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와 재량권이 많이 있다는 거죠. 목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와 재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이행하느냐 거기에 있어서 많은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상향식 파트너십 같은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텀업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러한 파트너십, 그러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SDG 실현에는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 설정에 의한 거버넌스 혹은 아까 CBDR이라고 있는데 responsibility의 차원에서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그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라는 면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거버넌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포섭할 수 있는 이행 방법,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거버넌스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창빈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김태균 교수님, 우창빈 교수님 발표 이제 잘 맞춰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저희 이슈 배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이슈 배틀 제목이 SDG 이행 과정에서의 책임, 도대체 누가 얼만큼 책임을 더 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토론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그 김태균 교수님께서 결국은 책임을 얘기할 때 돈을 누가 얼만큼 낼 건가에 대한 재원 확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아디스아바바 액션 어젠다에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김태균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국내 재원 마련하는 거랑 국제 재원 마련하는 거. 결국은 국내 재원은 그러면은 그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국내 재원 얼만큼까지 본인의 책임으로 이 SDG 이행에 대해서 쓸 것인지, 또 국제 재원은 북반구에 있는 고소득 국가들이 저소득 국가들을 위해서 얼만큼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이게 결국은 핵심 논쟁인데요. 이 SDG 이행 과정에서의 이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책임 관련해서 특히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 교수님과 우 교수님께서 좀 입장을 한 번씩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또 김태균 교수님께서 결국은 SDG 이행 과정에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누가 얼만큼 내야 되는지가 이 이행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김태균 교수님부터 다시 한번 이행 과정에서의 책임, 또 어떻게 돈 누가 얼만큼 더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뭐 포괄적이고 어려운 이슈라서 개도국에 과연 얼마만큼의 재원 확보를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선진 공유국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하게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전략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느 도너한테 어느 정도까지 그 재원을 확보를 약속을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어느 정도까지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상 MOU 체결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데이트를 나눌 때 맨데이트라면 어느 영역까지 내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뭐 브로드하게나마 있습니다. MOU 체결할 때. 그럴 경우에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국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경향성도 있어서 다양한 도너들, 다양한 그 원조 주체들, 그게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뭐 자이카나 한국의 코이카일 수도 있고, 개별 국가, 도너의 개별 국가일 수도 있고요. 국제 기구일 수도 있고요.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UNDP라든가 아니면 국제 NGO일 수도 있습니다. 옥스팜이라든가 아까 우 박사님께서 쭉 설명 여러 가지 주체를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이제 글로벌 펀드라고 하는 뭐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든가 가비라든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다양하게 접촉을 한다는 것이죠, 개도국이. 그러니까 뭐 지금 한 연구에 따르면 서부사하라 이남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1개 국가가 상대하는 그 원조 주체 수가 2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쉽게 돈을 빌려다가,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뭐 나중에 그걸 펀저블하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주체로 넘어가는 일종의 이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결국은 전략에서 나오고, 그 전략이 결국은 그 재정 확보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 SDG 이행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가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책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시작점이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더 넓게는 그 글로벌 남반구가 지금 작금에 처한 SDG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져야 될 것인가, 이 논의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 파트는 제가 이제 다음 그 이슈 배틀 할 수 있는 저희 주제에서 다시 이제 소프트 어카운티빌리티나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개도국 입장에서 국방부는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가? 글쎄요, 제가 개도국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그거는 제국주의 시대 때 대부분 이제 광산인가 뭐 여러 가지 뭐 큰 것들, 예를 들어 뭐 항만이라든가 이런 걸 조차 지역으로 만든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착취를 한 경험들이 있어서, 인프라에 국한돼서는 이거는 너희들이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도국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에 들어가는 이 재정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개도국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요. 누군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역사를 끌고 와서 사실상 한번 전략적인 입장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죠. 반면에 기술 협력,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상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뭐 knowledge sharing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코스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남남 협력이라고 하는 패턴, 중국 원조 빼고요. 전통적인 남남 협력에서 했던 방식은 대부분이 기술 협력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등 회의가 이제 첫 번째 컨퍼런스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했을 경우에는 재정에 대한 어떤 너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가 사실상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인프라로 넘어갈수록 과연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대규모의 이제 이 재정 지원이 들어와야 되고,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그 파급 효과는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개도국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민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도국과 이제 공여 주체와의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계속 전략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BW3라는 이런 이니셔티브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책임성과 맞물려 들어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원조도 좀 마찬가지로 부채 문제까지 연결되는 이유가,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채 문제로 불거지고,
결국은 이제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하는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책임이 저는 더 큰 문제로 앞으로 이 SDG가 2030까지 간다면 문제로 지금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대답이 뭐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개도국가 지금 남반구와 북반구의 관계, 개도국가 선진국의 관계에서 SDG 이행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하게 너희가 몇 퍼센트, 내가 몇 퍼센트 이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와 전략적인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온 그 역사에서 나온 다양한 어떤 그런 이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경로에 입각해서 SDG를 활용해서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뭔가 책임을 끌어낼 수 있는 원조를 더 확보할 것이다. 근데 그 확보하는 영역이 인프라에 많이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한다고 네. 예,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창빈 교수님께서도 아까 이 논쟁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은 shared responsibility 대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이제 요 두 개가 shared responsibility는 이제 선진국에서 이 SDG 이행 책임은 우리 다 같이 져야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저희가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남반구 개도국에서는 뭐 공통으로 지긴 하지만 책임은 서로 좀 차등화돼야 된다. 이제 이 논의가 대립이 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창빈 교수님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단어를 하나 살짝 바꾸셔서 common but differentiated governance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거든요. 그 말은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차등화된 책임이 아니라 가버넌스로 풀어나가야 될 이슈지 이렇게 차별화된 책임을 논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저는 CBDRS responsibility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까 김태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프라 같은 거대한 사업이 들은 데 있어서의 코스트라든가 그런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런 문제 나아가서 이제 우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얼마나 그 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얼마나 희생을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CBDG하고 했을 때는 그 공통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그것을 같이 배분하는 것도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인프라가 아닌 다른 것들에 있어서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이행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서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원칙에는 찬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그런 방법론적인 면에서 차별화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김태균 교수님께서 이 원조 분야에 대해서 좀 인프라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고소득 국가 북반구가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우 박사님께서는 이거를 shared responsibility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이 인프라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특히 이제 기존의 식민지라든지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레거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인프라 분야에서는 우 박사님께서는 shared responsibility가 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가 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아까 김태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보면 그거를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SDG를 이행하고 SDG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것은 다 같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중심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별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발표 중에 우 박사님께서 이게 남북 이 원조의 책임 관련해서 SDG 이행의 책임과 관련해서 남반구와 북반구 간에 이렇게 단순 대립으로 보기가
어렵고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다시 좀 인프라로 좀 돌아가면은요. 이게 인프라 대규모 투자를 지금 중국이 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태균 교수님 이 SDG 이행 책임과 관련해서는 전혀 구속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중국이 주도하는 이런 인프라 투자가 그런 북반구 고소득 국가들이 이제 앞으로 또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경쟁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또 협력적인 관계가 될까요? 아니면 또 갈등을 야기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대답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네,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가능성이 높아서요. 일단 중국이 하고 있는 그 인프라 중심의 1대1로 정책 자체가 중국 정부가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이 이게 1대1로 자체가 이제 SDG 이행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가끔 쓰는데, 그러니까 SDG 자체가 아까 non-binding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플렉서블한 그런 개념이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17개, 169개, 뭐 320여 개 이제 인디케이터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뭘 걸면 다 SDG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확장적으로 뭔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해주는 자체가 이제 우리는 SDG를 이행하기 위해서 뭐 자체적으로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협력 대상국도 이제 SDG 이행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SDG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개도국이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프라스트럭처가 개도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G7 중심의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플랫폼은 그 전에 블루 닷 네트워크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쿼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쿼드라고 해서 이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네 국가가 만든 일종의 동맹과 유사한 연합체인데 이 쿼드를 중심으로 해서 블루 닷은 네 가지 닷입니다. 이 점입니다. 그게 이제 그 네 나라 보시면 되고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중국 국기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거 블루라는 표현을 썼다고들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무튼 대항 대항 구조로서의 노력이 계속 있었다는 거고요. 트럼프 때도.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도 있었다는 거고,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G7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B3W라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이 7개 나라가 아마 돈을 모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프라 원조와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선진 공격에서 들어오는 인프라 원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 핵심적인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은 대답입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원조도 받고 선진국의 원조도 받는 거죠.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조건이에요. 그 원조의 컨디셔널리티라고 하는 이제 조건이 얼마만큼 그 구속력을 갖고 들어올 것인가가 하나의 그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진국의 어떤 원조 조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수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재정이 관련된 것 아니면 환율이라든가 뭐 소위 그 월드뱅크나 IMF에서 조건을 내세웠던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굉장히 개입적이고 공격적인 원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라면 중국 원조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중국 원조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이 만든 이 플랫폼은 사실상 이게 원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도 그 유사한 방식으로 원조 조건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인프라 원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개도국의 인프라가 정말 확장되고 잘 살게 되고 이런 목적,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인 미중 전략 경쟁에서 나온 이러한 원조 정책 자체를 개도국은 하나의 연합체로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 국가로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두 원조를 마다하지 않고 저울질할 것이다. 그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발표했던 남북협력과 남북협력의 중간에서 저울질하는 것. 이게 저는 앞으로의 그 저희가 조금 계속 그 천착해서 봐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 주제로 지금 팬데믹 상황을 저희가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SDG 이행 로드맵 또
여기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네이처 학술지에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졌는데 SDG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거 아니냐. SDG 목표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자라는 이제 논의가 나왔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논의도 있었고 무슨 소리냐. 이 팬데믹에서 어려우니까 더 SDG 달성하기 위해서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박하는 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SDG 이행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행 책임의 선진국의 책임과 개도국의 책임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논의 토론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 박사님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팬데믹에 관해서 팬데믹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논의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팬데믹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우리 아는 영토를 다 모르고 영토 공간을 넘어서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우리 기존의 정치적으로 알고 있던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넘어서 버리는 탈지정학적 이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인간 행위자, 휴먼 액터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까지도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복합체로서 어떤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이 팬데믹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의존성이다. 서로 넘어서서 인간을 넘어서는 행위자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 의존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자면 글로벌 거버넌스가 또 매우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중요성을 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SDG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SDG는 팬데믹 상황에서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SDG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팬데믹과 같은 위험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DG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것을 그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면요. 실제로 뭐 넘버 1, 16, 10번 뭐 전부 다 모든 분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SDG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물론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그거 외에도 뭐 분쟁이라든가 또 뭐 젠더 문제 이런 것들 건강은 당연히 그렇고요. 식량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관련해서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이나 정의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이제 감염자 건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져오고 그 외에 비감염자의 건강에 대해서도 피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라든가 또 보건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경제적인 피해 같은 간접적인 피해 이런 것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실업이나 빈곤,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팬데믹 상황에서 이 백신 문제 같은 것, 백신을 누가 먼저 맞아야 되는가, 누가 또 공급해야 되는가와 같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의 공급 문제는 분배 정의, distributive justice의 문제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백스나 WHO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원칙 같은 거를 나름대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험이나 혜택을 혜택을 많이 주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당연히 우선해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약자, 어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인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고려를 하는 것이 과연 형평이나 정의에 맞는 것인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백신 문제를 포함을 해서 팬데믹이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그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의의 원칙은 뭐 너무나 그 광범위한 얘기고 섣불리 말하기 쉽지 않은 얘기이지만 제가 여기서 인용한 자료에서 보면은 적어도 뭐 국제사회에서 지구적 정의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국가들 개별적인 국가들이 전부 다 자유롭게 스스로 어떤 지배를 받지 않고 비지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지구촌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뭐 현실주의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완전히 뭐 그 지구촌의 입장에서 공정 원칙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호 인정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호혜주의를 지켜나가고 모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그러한 정의의 원칙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상호 인정 원칙이라든가 혹은 협력적인 컬래버레이티브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 그러한 정의의 원칙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하는데요. 거버넌스가 메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 이상적으로 모든 국가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다양한 거버넌스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어떠한 분야, 보건 분야라든가 이슈에 있어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거버넌스를 좀 구사할 수 있다. 특히 뭐 보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느꼈듯이 조금은 계층적인 그러한 위계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한 거버넌스를 구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분야, 또 분야마다 다르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논리가 적용이 되고 또 다른 주체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한 형태로 거버넌스가 사실은 아래에서 바텀업으로 하고 또 탑다운이 함께 이루어지는 두 개가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하나의 뭐 거버넌스 혹은 거버넌스의 거버넌스로서 메타 거버넌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현은 바로 그 자체로 거버넌스다.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거버넌스, 차별화된 책임이 아니라 차별화된 거버넌스가 이제 우리 그 SDG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 박사님, 이 팬데믹 상황 하에서의 그 SDG가 훨씬 더 중요해졌고, 물론 이행은 더 어려워졌죠. 그 과정에서 상호 우전성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계속 메타 거버넌스를 강조하시면은 이 다시 논의를 단순화시켰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 누가 더 책임 많이 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계속 거버넌스라는 큰 틀 안에서 어느 쪽에다 더 책임을 많이 물려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약간 좀 이렇게 감춰진다고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 할까요? 하지만 또 뒤에서 말씀하셨던 분배적 정의라든지 약자 우선 백신을 나눠주는 이런 거는 사실은 또 책임 소재를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고소득 국가 선진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요. 양쪽을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태균 교수님, 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 SDG 이행 로드맵에 대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 박사님이 거버넌스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제 그냥 해석은 오늘 맡은 역할이 이제 선진국의 입장을 맡으셨는데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거버넌스 체제하에 묶어서 같이 가는 것이 shared responsibility를 뭐 제도화할 수 있는 일종의 전략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들고요. 저는 약간 좀 개도국의 입장을 계속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프레를 좀 하자면 코스프레 입장에서 팬데믹과 이제 SDG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팬데믹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미 다 논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다. 전대미문에 이제 엄청난 일종의 신종 감염병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와 이전을 구분할 정도까지 굉장히 충격이 대단했고요. 그래서 세계화 현상이 퇴행되고 국민국가가 다시 회귀하는 사실 성곽시대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다시 국민국가 아니면은 보호주의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예상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EU가 무력화되고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한국 동아시아 소위 얘기하는 강소국이 등장하게 되고 자유주의 아니면 자유주의 그 소위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쇠퇴하고 우파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굉장히 좀 글루미한 우울한 그런 전망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민주국가 회귀 내지는 글로벌리즘이 다시 한번 대두될 것이다. 하지만 약간 변화된 방식이 되겠죠. 아니면 그 미중 간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리엔탈리즘하고 옥시덴탈리즘 요거엔 대결 구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민주주의가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종의 체제가 아니라 생태학적인 시장 민주주의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쪽 그 밑에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프레임이 이제 더 이상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분석 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항상 권위주의 국가보다 우월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북반구의 선진 공유국들은 항상 남반구에 있는 개도국보다 우월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게 기존 주장이었죠. 근데 이번에 팬데믹을 보면 미국을 위시한 G7, 캐나다 빼놓고는 다 팬데믹 때문에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빠집니다. 사실상 개도국보다 더 어려움을 빠졌다고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권위주의 국가를 보시면 중국에서 시작은 됐지만 중국은 빨리 그걸 복귀를 했고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지표에 따르면 거의 극복을 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공했다 평가할 수 있고 싱가포르도 이제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로 대부분 분류를 한다면 싱가포르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들도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죠.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가 있는 거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 권위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식의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상 앞으로 2030년도까지 SDG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 시스템이 중요하냐 요 이제 얘기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고 결국은 민주주의 체제일 경우에 책임을 국가가 많이 지는가 권위주의일 경우에 팬데믹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권위주의가 더 빨리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책임을 졌다라고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경으로 깔고 좀 보면 이제 글로벌 주체가 너무 이제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기존에 있었던 국가, 시장 이거는 차치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사실상 팬데믹 이후에 그 거버넌스 주체라고 할 수 있다면 우 박사님 이미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펀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제 NGO가 있고 그 대안적 세계 시민사회를 할 수 있는 월 소셜 포럼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그 기존에 없었거나 있었지만 굉장히 힘을 못 받았던 그런 주체들이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더 이상 국가를 믿을 수도 없고 시장을 믿을 수도 없다면 과연 누구를 믿고 누가 책임지는 주체가 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SDG 이행이라든가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ESG 최근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글로벌 사회적 공헌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우리가 팬데믹 현상 이후에 알아야 될 것은 특히 개도국한테 중요한데요. 보건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유엔 사무총장이 아래 나와 계시지만 사무총장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1년은 식량위기가 도래한다. 보건위기 플러스 식량위기라는 거고요. 이게 계속 심화되면 그 다음에 기후환경위기가 같이 맞물려 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류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이 기회라는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발전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SDG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라고 속된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이고 소위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신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신이 복합이잖아요, 영어로. 그 신데믹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예전에 인류학자가 썼는데 그 인류학자 썼던 단어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하고 선진공역하고 개도국을 비교한다면 이러한 복합적인 총체적인 위기에서 과연 누가 더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은가? 당연히 글로벌 남반구고요. 글로벌 남반구는 그렇기 때문에 SDG를 제 소견이지만 SDG는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달성이 될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전략 자산입니다. 그들한테는 전략 자산이고 전략적으로 원조를 어떻게 더 받을 것인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조를 더 받고 그걸 효과적으로 국가를 위해 쓰는 것이죠. 특히 팬데믹이고 더 할 거고요. 그래서 SDG는 하나의 도구지 이게 실질적인 어떤 목표로서 자리 잡기는 앞으로 개도국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는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재구성하고 제도화하고 빨리 그걸 천착하게 안착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총체적인 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약간 좀 안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한국 얘기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한국이 들어가 있는 지도잖아요. 보시면 아까도 쿼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도 저희가 부릅니다. 물론 쿼드와는 완전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좀 들어가 있지 않고요. 1대1로가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중간에 이제 한국이 껴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이 모두 지금 인프라를 가지고 개도국에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제 저는 기술 협력이나 난리 쉐어링보다는 인프라를 얼마만큼 공급하고 그 인프라가 미국 방식으로 인프라를 깔기 때문에 미국 자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미국 걸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개도국이. 아니면 중국의 어떤 인프라가 들어와서 중국의 어떤 물품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계속 뭐 수선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런 감각, 삼각비,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 방식의 어떤 그 앞으로의 발전, 내지는 근대화 과정, 이런 것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SDG라는 큰 하나의 주제 하에 이러한 두 가지의 큰 굉장히 헤지모닉 파워죠. 이 그룹 간의 경쟁 구도가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이고, 경쟁 구도 하에서 개도국은 아마 편승을 하거나 해칭을 하거나 다양한 전략들을 쓸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다면 한국은 뭘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글쎄요,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깊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국에 대한 얘기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프라를 가지고 승부수를 띄울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반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박사님께서. 인프라로 한국이 승부수를 띄운다면 많은 어떤 대규모의 인프라 자본을 저희가 축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의 ODA 총량이라든가, 그게 민간 기업과 같이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상원조, 특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규모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동남아시아에 가서 한국이 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을 본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일본이 했다, 아니면 중국이 했겠지, 한국이 했다는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굉장히 대규모로 그룹화된 두 가지의 블럭이 움직이고 있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이 과연 미국으로 편승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을 선호하거나, 이렇게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선택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중견국이라 하면 글로벌 노스와 북반구와 남반구를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하나의 자산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연결고리를 잡으면서 많은 부분은 난리 쉐어링이라든가 한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인 경험, 발전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최근까지는 경제발전 경험을 KSP에서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민주화라든가 미얀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어떤 노하우라는 거를 전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공유하는 것이죠.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채워나갈 부분이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팬데믹 현상과 연결된 일종의 재난 프레임워크를 한국이 좀 기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센다이 프레임워크라고 다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프레임워크인데, 시작은 요코하마에 시작했고요, 94년도에. 그 효고 프레임워크가 2005년도에 있었고,
SDG가 2015년도에 선포됐기 때문에 일본이 전략적으로 샌다이 프레임워크를 15년도에 출범을 시키고 여기에 유엔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지금 현재 재난 재해에 관련된 글로벌 수준의 프레임워크는 샌다이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팬데믹 때문에 일본이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우리가 본다면 거기다가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샌다이 프레임워크 안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의 기제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쓰나미라든가 뭐 자연재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대응 방식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상 성공한 사례를 한다면 방역 지침에 있어서 백신은 모르겠습니다. 논쟁거리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일본과 같이 한번 이 프레임워크를 좀 다시 한번 손을 보는, 그래서 뭐 대구 프레임워크이 되든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경우 한번 녹아내고 공유할 수 있는,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식에서 찾아간다면 아까 우 박사 말씀하신 아래로부터의 어떤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것에 한국이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샌다이 프레임워크하고 캅21은 다 연결된 건데 사실상 뭐 길게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캅21이라고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15년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샌다이 프레임워크도 2015년도, SDG도 2015년도 모든 게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뭐 SDG도 있지만 샌다이 프레임워크를 한번 돌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팬데믹으로서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책무성을 위해서 특히 그 팬데믹 이후 시대에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책무성을 확장하고 그걸 제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견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고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던 개방형 방역 모델의 어떤 성공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가 문명 기준이라는 표현을 여기 썼는데 그 사실상 뭐 그 국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이런 대규모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상 인류는 새로운 문명 기준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서로 합의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라든가 아니면 신제국주의 그리고 이제 이제 탈식민주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 세계화까지 넘어왔는데 앞으로 이제 그 팬데믹 이후는 과연 어떤 문명 기준이 나올 것인가. 지금 벌써 감지되는 거는 중국 중심의 1대1로 그리고 미국 중심의 그 새로운 인프라 플랫폼, 이 두 개의 충돌 자체가 사실상 새로운 어떤 문명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충돌됐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도 믿을 수 없다, 권위주의도 믿을 수 없다, 선진국도 실패했다, 개도국도 실패했다. 그건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제3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민주주의와 시장을 갖고 있지만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 근데 대부분 여기에 공통분모로 나오는 게 중견국가들이에요. 한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인데 대만은 지금 유엔 회원국이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같이 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노르딕의 몇몇 나라들. 사실상 이런 연합체를 하나 꾸린다면 새로운 문명 기준이라든가 앞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간에 충돌도 있을 거고 이견이 있을 텐데 누가 책임질 거냐 계속 주장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한국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like-minded 어떤 중견국가와 같이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전략화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 간의 연합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펀드라든가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옥스팜이라든가 이런 그 난스테이트 액터들과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한반도나 이제 동북아시아의 이런 협의체 구축을 한번 시작으로 해서 좀 확장하면서 쿼드나 아니면 그 미국 중심의 플랫폼도 같이 협력을 하고 중국의 1대1로 하고도 거리를 둘 필요는 없고요. 협력을 같이 하는 구조로 가되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인프라보다는 사실상 뭐 기술 협력이라든가 지식 공유라든가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지식을 공유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가, 방역을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좀 초점을 맞춰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창빈 박사님께서는 한 5분 정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의 역할, 한국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빼먹은 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SDG 참여자들이 지금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를 이게 나누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CBDR 얘기가 원래 나오게 된 게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보면은
대립구도가 사실은 선진과 개도국 내부에도 굉장히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그 파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은 이제 리더십을 강화하고 거기 자신 있었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이슈별로 특히 이제 다른 국가들이 조치를 할 경우에 대응하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갔다고 하면 지금 77 그룹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 먼저 배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CBDR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그런 그 주체들 예를 들면 오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반대하는 입장일 거고 그와 약간 반대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도서 국가연합 같은 경우에는 생존권의 문제 있기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이제 파리 협약을 찬성합니다. 또 그 외에 근데 이제 기업이라든가 NGO 뭐 환경 NGO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뭐 이런 데까지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그런 상황이다. 이러한 것이 사실은 SDG에 다 걸려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봐서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만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G도 마찬가지인데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약간 우리가 프리즈너 딜레마 같은 상황이거든요. 다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할 경우에 분명히 이게 훼손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느껴지고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느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이 소비를 감소하게 되니까 훨씬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협조만 한다면 그러한 장을 만들고 그러한 어떤 기준과 그러한 틀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실행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사실은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김태균 교수님하고 완전히 똑같은 사실은 결론은 사실은 똑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중견국 얘기 많이 하고 미국 아까 뭐 BBB 혹은 B3W 혹은 중국의 BRI 이렇게 대립을 한다 이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어느 쪽에 서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 BRI에 대응을 해서 4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협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한 것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약속이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실제 현재 중국의 BR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100개국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원칙적으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이 우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면 어디든 가입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사실은 중견국의 전략으로서 중견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 약소국 사이에 있는 것이지만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규범적인 면이라든가 행위적인 면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에 책임을 지는 더 신뢰를 더 받는 국가 혹은 이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국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중견국 미들 파워맨십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K 방역에 대해서 얘기는 많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K 방역과 같은 소프트 파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거버넌스나 공공행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아가서 수출하고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복잡하게 얽힌 이러한 그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어떤 면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에서 어떤 거버넌스라든가 공공행정 차원에서 우리가 또 기여할 바가 또 많지 않은가. 어떤 단순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뭔가 이제 우리가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K 방역을 이뤄낸 것 같이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전파할 수 있는 것들,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성공할 수 있었는지
K 방역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단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국가들한테 자랑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 김태균 교수님께서 하신 말과 똑같은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써 그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 이슈 배틀, 저희가 오늘 주제는 SDG 누구의 책임인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논쟁에 대해서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님,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우창빈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는 이슈 배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